자, 우리 물권법 처음에 들어가다 말았는데 오늘은 185쪽이죠. 185쪽에 물권적 청구권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음사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는 걸 공부했었는데 물권이라는 것은 소위 절대성을 갖는다. 절대성이라는 건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비교했던 건 채권인데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으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권리 주장이 아니라 침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 채권은요,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게 일반적이겠어요? 채무자가 침해할까요? 채무자가 침해해요. 그러니까 채권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만 침해라는 측면에서도 거의 상대방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데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물권은 절대성을 갖는 강력한 권리인데 이런 침해가 있게 되면 이 물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물권자들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기초가 되는 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물권. 물권자가 아니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 등기가 되어 있는 소유자인데 을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갑은 자기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당연히 을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갑이 만약에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어요. 팔아서 현재 소유권이 병에게로 넘어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겠어요? 병이겠어요? 병이요. 얘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 양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갑이 병한테 야,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 물권을 넘겨줄 테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나한테 남겨두자. 이게 돼야 안 돼?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냐면 반환 청구가 있고요.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라고도 불러요. 방해 배제 그리고 이제 예방 청구. 그러니까 빼앗겼으면 내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으면 방해 제거,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예방이라는 건 현재는 방해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자기 물권에 의해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쉽게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무단으로 권한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 건물은 언제나 독립된 정착물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든 없든 신축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땅인데 내가 해외여행 좀 갔다 왔더니 누가 몰래 내 땅에다 건물을 지어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에 철거를 청구해야죠. 야, 건물 철거하고 내 땅 인도해. 철거 및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반환 제거 예방 중에 뭐겠어요? 건물 철거해라고 하면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내 땅 가져와라고 하는 것은 반환 청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권적 청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갑이 해외여행 갔다 돌아오니까 자기 땅에 막 건물 지어져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야, 귀찮아 이러면서 땅을 그냥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얘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에서 제일 기본은 가장 흔한 짧은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게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얘가 현재
소유자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뭐가 있냐면, 교재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 184쪽에 맨 위에 있는 그림 그릴 테니까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권은 일단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되어 있고요.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눕니다. 용익물권은 우리 민법이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도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총 몇 가지냐면, 담보물권 3개, 용익물권 3개, 합쳐서 6개죠. 그리고 이제 점유권하고 소유권에서 우리 민법이 총 8가지 물권을 법으로 규정했어요. 물권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법이 정한다고 했어요.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했죠.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을 보면, 점유권이라는 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게 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권리가 있든 없든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일단 뭔 인정해 주냐면 점유권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훔쳤어요. 이 책을 훔쳐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좋다고 막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저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도둑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문제고요. 근데 이 본권이라는 것은 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의 문제면 얘는 바로 정당성의 문제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도둑을 제가 맞았어요. 도둑을 맞았다. 도둑당했다라고 하면 저한테는 점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잃어버렸으니까, 사실상 지배는 없으니까 점유권 없어요? 그럼 본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도둑이라면 거꾸로 되겠죠? 저한테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본권은 바로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물권이죠. 근데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한물권인데, 제한물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뭐 하는 거냐면 제한하면서 설정하는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 전세권 같은 거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다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설정한다. 그러면 이 제한물권은 자기 물건 위에도 설정할 수 있을까요? 타인 물건에만 할까요? 전세권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내 집에다가 내가 전세권 설정하는 거? 그건 법률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타물권이라고 불러요. 타물권. 다른 사람 소유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인데,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한다라고 했죠. 사용 수익. 이거 우리 지난주에 3가지 봤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지난주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용익물권 우리 지난주에 뭘 하면서 봤었냐면 어떤 거에 대한 예외라고 하면서 봤었어요. 보통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의 일부에 성립해요. 전체 독립한 물건에만 설정이 돼요. 독립한 물건. 그래서 물권이 성립하려면 현재 존재해야 되고 현존해야 되고 특정돼야 되며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분에도 성립될 수 있는 물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용익물권이야.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빌려 쓰는 건데 얘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만 설정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럼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첫 글자가 땅지자예요. 이건 어디에 설정하는 거냐면 토지, 땅에만 설정이 되고, 전세권은 토지뿐 아니라 건물에도 설정될 수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 하는 거냐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요,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뭐 나무를 심거나 또는 뭐 공작물을 설치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우리가 보통 남의 땅을 빌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지상권 말고 보통 뭘 많이 하냐면 토지 임차권, 토지 임대차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실거래에서는 지상권 설정을 많이 할까요? 토지 임대차를 많이 할까요? 대부분 다 토지 임대차예요.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 쓴다는 건 같은데 얘랑 차이점 뭐냐면 요 임차권의 성질은 채권이다라고 했고요. 지상권은 채권이 아니라 뭐예요? 물권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지만 어떤 게 훨씬 더 강력할까요? 지상권이에요. 그럼 지상권은 똑같이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지만 이건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물권의 특성 중에서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양도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소유자가 반대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팔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임차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임차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차이점이에요. 똑같지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땅 좀 빌려주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땅의 소유자라면 같은 값이라면 저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시겠어요? 토지 임차권을 설정해 주실래요? 당연히 토지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에서는 지상권 설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토지 임차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전세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다른 집에 빌려서 살러 들어가는 거 뭐 한다고 하냐면 전세 계약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세 계약은 실제로 전세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세, 월세 이런 거 있잖아요. 전월세 이런 거 써 있고 뭐 반전세 이런 거 있죠. 그럼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 뭐예요? 전세는 보증금 그냥 한 방에 팍 내고 들어가는 거고 월세는 차임을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반전세 이런 말 쓰는데 반전세는 뭐 예를 들어 1000에 50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데,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권적인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임차권과 같이 다룬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근데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빌려 쓰는 건데 이건 지금 채권적이지만 전세권은 채권적이 아니라 뭐예요? 물권이에요. 그럼 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를 빌렸을 때 임대차를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빌려 쓰는 건 같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죠. 얘는 물권이고 얘는 채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렸어요. 그럼 건물을 빌렸을 때 건물 주인이랑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보증금 한 방에 내고 들어가면서 그냥 단순히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인 거고, 제가 소유자랑 합의해서 전세권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물권이 되는 거예요. 얘랑 차이점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빌려 쓴다는 점은 같은데 그걸 채권적으로 사용하느냐 전세권처럼 물권적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학원이 이 건물을 빌려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원은 이거 빌릴 때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요? 전세권 설정을 했을까요? 모르죠. 제가 담당자가 아니까 모르죠. 그럼 뭘 봐야 할까요? 등기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봐서 이게 만약에 전세권 설정을 한 거면 전세권이라고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임대차 계약이거나 채권적 전세를 했다라고 하면 등기부의 기록이 안 되겠죠. 등기가 되지 않고, 물론 나중에 우리 뭐 등기법 가면 공부하시겠지만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권도 등기하면 뭐라고 등기가 되냐면 임차권이라고 돼요. 그럼 그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인 거예요. 당사자가 전세권 합의를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전세 이런 말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얘랑 개념이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전세라고만 하면 그건 채권적인 거고, 물권으로서 얘기하려면 전세권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빌려 쓰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담보물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채무가 있는 사람이 담보 잡히는 거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인데 질권은 우리 첫 시간에 봤어요. 얘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죠. 그러니까 질권은 우리 전당포 얘기하면서 봤어요.
부동산도 맡겨요, 동산을 맡기는 거예요. 동산.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담보물권은 두 가지예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물건을 뭐 하는 거냐면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우리 가끔 길 가다 보면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막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여기 현수막 같은 게 하나 걸려 있어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이오니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민법 320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건 지금 뭐냐면 누가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공사업자가 이 건물을 공사를 다 거의 끝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업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 돈 안 주면 네 건물 인도 못해 라고 거절하는 거. 또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아저씨 저 시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시계를 맡겼어요. 그러면 수리업자가 이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수리 대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수리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 시계를 먼저 인도해야 될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있죠. 돈 안 주면 당신 물건 못 줍니다 라고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불러요. 저당권은 특별하게 설명드릴 거 없죠. 우리 앞에서도 여러 차례 봤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리면 토지나 건물에 저당, 근저당 같은 거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직 여기까지 안 들어갔어요. 물권법은 앞부분이 총론이에요. 총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 뭘 봤냐면 총설적인 개념.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지금 물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물권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요게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물권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이해가 확실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거 나중 되면 자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일단 우리 민법이 물권을 몇 개로 정해놨다고요? 8개. 소유권하고 점유권하고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다가 이걸 펼쳐본 거냐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다가 공부한 거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에 따라서 구별하면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반환, 제거, 예방이 있고 그리고 근거에 따라서 구별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있고 그리고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어서 우리 입문서에는 간략하게만 소개되어 있는데 보는 김에 다음에 또 볼 테니까 어려워도 조금 더 보세요. 점유권 편에 가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고 해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반환 청구가 204조, 얘가 205조, 206조.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204조에 기한 반환 청구하려면 점유권이 있어야겠죠. 본권이 있어야 돼요. 본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권을 근거로 하여 반환, 제거, 예방을 규정한 거예요. 그럼 아까 들었던 예처럼 제가 이 책을 훔쳤어요. 되게 힘들게 훔쳤어요. 근데 이걸 누가 또 낼름 또 훔쳐갔어요. 그러면 도둑인 제가 그 도둑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정을 버리시고 이 도둑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뭐만 있으면 한다고요? 점유권. 그러면 도둑도 제가 지배하고 있었다면 도둑이라 하더라도 저한테 점유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빼앗겼다면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유권에서 반환 제거 예방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본권에 가면 본권의 대표주자 소유권 편에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유권에 기한 제거, 소유권에 기한 예방을 따로 정해요. 반환 청구가 213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거와 예방이 214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책의 도둑이었다면 이걸 빼앗겼을 때 제 물권적 청구는 몇 개겠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랑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도둑이었다면 물권적 청구는 몇 개예요? 하나. 소유권은 하나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도둑이 아니라 이거 제 거였어요. 제가 소유자인데 빼앗겼다. 그럼 제 물권적 청구는 몇 개?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에 따라서는 점유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있고 얘네 둘은 얼마든지 경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결국 본권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물권적 청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근데 지상권 끝나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예방 이렇게 규정하면 안 그래도 민법 법조문도 많은데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라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준용이라는 건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냐면 지상권 마지막에 가면 다른 거 규정을 하다가 제213조와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만 쓰면 법조문 3개 더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면 지상권이 끝나고 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라고 써 있다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점유하다가 토지를 침탈당했어요.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는 걸까요? 제가 지상권자인데 토지를 사용하다가 뺏겼어요. 제 물권적 청구는 몇 개냐면 2개. 일단 점유하다가 뺏겼으니까 뭐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본권이 뭐야?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준용한다고 해서 얘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유권도 본권이고 지상권도 본권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자였다면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고 지상권이라는 본권이 있었다면 뭐에 기해서 하는 거예요?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전세권자였어요. 전세권자가 건물을 점유 사용하다가 뺏겼대요. 그럼 전세권자의 반환 청구는 몇 개겠어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 있고 또 뭐에 기해서? 전세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준용하려면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용 조항이 빠지는 게 있어요. 유치권이랑 질권인데 얘는 시험범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유치권에는 준용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끝나고 나면 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예를 가지고 볼까요? 시계 수리비 안 주면 시계 못 돌려줘 라고 하면서 시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시계를 빼앗아 갔다. 침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치권자의 물권적 청구는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요거 맞히시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지상권이라는 본권에 기한 반환도 되잖아요. 전세권도 그렇고. 근데 유치권은 준용 조항이 없어요. 그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이런 청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만 되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여러 차례 나왔는데 뭐 이렇게도 나왔어요.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번 경매권, 2번 간이변제 충당권, 3번 과실수취권, 4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앞의 내용은 아직 공부 안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는 안 된다고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런 건 없어요. 준용 조항이 없다는 점.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반환, 제거, 예방이 있는데 이 6가지 제한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건 뭐랑 뭐냐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제거와 예방 청구는 돼도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일단 반환을 청구하려면 자기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뺏겼어야 반환 청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저당권이라는 권리 생각해 보시면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점유해요? 설정자가 점유해요? 저당권? 설정자가.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슨 권자, 무슨 권 설정자 이런 말 이제 물권법에서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런 말 쓰는데 이 중에서 무조건 누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자는 이 소유자에게 무슨 권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 그럼 지역권자와 지역권 설정자라고 하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저당 잡혔어요.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채권자가 한다는 거예요. 통상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통상?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저당 잡히면 채권자가 누구예요? 은행 직원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요? 계속 살던 채무자가 살아요? 채무자가. 그럼 누가 점유를 하는 거예요? 채무자. 설정자가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고요. 을의 부동산에 갑이 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될 것이고 얘는 저당권 설정자. 얘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뭐야 가져와 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이 갑이겠어요? 을이겠어요? 얘는 원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야 가져와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가져와라는 것은 설정자가 청구해야지 저당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라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셨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본 이론 강의 가서 또 한번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에 따라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근거에 따라서는 점유권에 기한 것과 본권에 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바로 본권의 대표인데 이것들은 다른 제한 물권에 다 준용을 해줘요. 근데 준용 조항이 어디 가면 없다고요?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해도 뭐에 기해서는 못하냐면 유치권에 기한 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따라 반환 제거 예방이 있었는데 이 중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뭐하고 뭐냐면 지역권하고 저당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왜 아닌지만 이유만 이해해주세요. 아직 우리 지역권 공부 안 했잖아요. 반환 청구라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교재 좀 볼게요. 185쪽. 그래서 의의를 지금 보셨고 괄호 2번에 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비교가 나옵니다.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이 요구되나 물권적 청구에 있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1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 좀 조심하시고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그 위법행위로서요.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법에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두 번째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적으로 두 가지예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인데 근데 요 두 가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 그러니까 귀책사유라고 불러요. 우리가 귀책사유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예요. 그게 바로 고의나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그럼 이건 전혀 잘못한 게 없다면 불법행위 같은 게 성립될 수 없어요. 이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려면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때만 계약상의 채권이나 채무관계가 있어야 채무불이행이고 그런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없으면 그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깜빡 졸아가지고 제대로 못 멈춰서 그 사람을 차로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사고 낸 운전자한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당연히 불법행위죠. 왜 불법행위겠어요? 그 운전자랑 그 피해자하고 무슨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퍽 때렸어요. 그럼 맞은 제가 때린 사람을 붙잡고 아저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거 안 돼요? 계약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행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럼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겠어요? 채무불이행이겠어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저 사이에는 뭐가 있으니까?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의 특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발생되는 위법행위는 불법행위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계약관계 없는 사람끼리 사고 더 많이 나니까. 근데 그 많은 위법행위 중에서 그 사람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개념 좀 이해해 두시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이게 갑의 집이고 이게 을의 집이에요. 갑이 마당에다가 빨래를 하고 옷을 이렇게 널었어요. 근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오늘처럼 슉 날아가서 이 옷이 을의 집 마당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을한테 아저씨 그거 제 옷이에요.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선에서.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아저씨 내 옷 돌려주시면서 손해배상도 하셔야겠어.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이건 당연히 안 돼요. 그럼 왜 차이가 생기냐면 이 을한테 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을의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을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권적 청구, 이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예요. 그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내 물권이 침해당했다면 침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는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저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가 있는데 누가 제 자동차를 훔쳐가지고요. 한 달 동안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야, 내 거 줘 라고 반환 청구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럼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침해자의 잘못이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문으로 내면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나 병존하게 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언제나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함께 행사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함께 행사될 수는 있지만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점 보시고 자 밑에 물권적 청구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째 줄에 근거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초한 것과 또 뭐에 기초한 게 있어요? 본권. 점유권에 기한 것과 본권. 그래서 앞에 것을 점유보호 청구라고 부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내용에 따라서는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환, 제거, 예방. 4번에 성질을 보시면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물권은 절대로 물권적 청구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도 행사할 수 없고요. 2번에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멸시효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보통 일반 채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어요? 10년. 술집 외상 채권은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죠? 예, 예. 그게 다 소멸시효인데 그러면 갑이 의뢰하는 사람한테 자, 지금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로 나오면 이 판례가 나오는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었다. 원인 행위가 실효된 거예요.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가 될까요? 갑에게. 이때 소유권이 복귀되는 건 등기를 말소해야 복귀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당연히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하겠죠. 그럼 등기 말소는 반환, 제거, 예방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방해, 제거.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소송하냐면 등기 말소 및 토지 명도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돌려줘라는 것은 반환 청구고 등기부에서 이거 말소해라는 건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러면 얘가 하는 건 바로 뭐에 근거한 거냐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럼 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는 10년 내 행사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OX에 틀리다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100년 있다가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이제 보는데 그 물권이 변동되는 원인은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의사표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2번에 보면 법률 행위 이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어요.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그래서 첫 시간에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거 뭐 있었냐면 상속 같은 거 봤었죠. 상속은 내가 의사표시를 해서 상속되는 게 아니라 사망과 동시에 법률 규정으로 상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내가 원해서 변동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밑에 이제 공시제도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공시 방법,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 나옵니다. 공시는 어디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공시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시법에서 등기법 들어갔나요? 예, 그러면 뭐 기초적인 내용은 다 보셨죠? 조금만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공시법에서 공부하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등기에 관한 것들은 자세하게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법에서도 등기 파트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시험은 특이하게 공시법, 등기법이라는 과목을 따로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등기에 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적인 개념 같은 건 좀 보셔야 되는데 공시의 원칙이에요. 공시의 원칙. 말 그대로 뭐 공시라는 것은 공적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뭘로 공시해요? 부동산은 등기죠. 등기. 근데 동사는 등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동사는 권리자다라는 걸 뭘 보면 알까요? 점유예요. 점유.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동사는 등기라는 제도가 없고 점유예요. 어떤 게 당연히 공시 방법으로 더 정확하겠어요? 등기죠. 그렇죠? 점유는 많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입법주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립요건주의입니다. 성립요건주의. 두 번째가 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는 형식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항요건주의는 의사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성립요건주의는 뭘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냐면 당사자 사이라도 공시하여야. 근데 우리는 동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부동산을 볼 거예요. 그럼 당사자 사이라도 부동산은 공시를 뭘로 한다고 했냐면 등기.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된다. 이게 성립요건주의예요. 근데 대항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 변동이 돼요. 그러면 왜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냐면 대항하기 위해서요.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를 합니다. 이게 대항요건주의예요. 그럼 이게 그 살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갑이 있는데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매도인이에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를 해줬는데 등기는 아직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고 매도인에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했거나 또는 뭐 사회생활 하시면서 경험한 바로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넘겨줬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현재 매수인 을에게 넘어왔어요? 매도인에게 남아있어요? 매도인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매도인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중에서 뭘 취하고 있다는 의미겠어요? 형식주의.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는 당사자 사이라도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이 변동된다. 그러면 의사주의는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형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사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의사주의 법제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미 을에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갑이 병에게 이걸 팔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러면 을은 내가 소유자야 라고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에서요, 이미 뭐 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성립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든 뭐든 등기가 있어야만 돼요. 형식을 갖춰야만 물권 변동의 성립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형식주의와 다르게 의사주의는 형식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된대요. 당사자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변동이 돼요. 그럼 등기는 왜 합니까?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항요건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식주의는 말 그대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만 물권 변동의 성립이 인정된다. 성립요건주의고, 의사주의는 등기라는 형식이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의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등기는 왜 합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면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중에서 거래 신속성에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의사주의죠. 이건 의사합치만 했으면 바바박 넘어가니까. 근데 거래 확실성에 도움이 되는 건 뭐겠어요? 형식주의. 형식주의면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뭘 취하고 있다고 지금요? 형식주의. 이게 우리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일본 같은 나라. 일본이 뭘 취하든 우리가 알 게 뭐예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을 보는 이유는 그 구민법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그 불행한 과거 역사 때문에 얘들 걸 썼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의사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45년에 광복하고 58년에 현행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 사이라도 등기를 해야만 한다. 이게 공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보니까 누가 권리자라고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 공시된 것을 믿었다. 보호해 줄 거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건데 그건 뭐라고 하냐면 공신의 문제예요. 등기의 공신력을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부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원이 막 매매 이렇게 써 있고 근데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한 거였대요.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실체 관계가 없잖아요. 남의 거 위조해서 등기하면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이 등기가 무효고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지만 아니 근데 등기부에 무효라고 찍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3자가 을이 소유자인가 봐라고 생각하고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호할 거냐 갑을 보호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나라에 따라 공신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공신력을 인정하면 좋은 점은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정한테 팔고 정이 무한테 팔았다. 그럼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야?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표시된 걸 믿었을 때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 병정 무까지 넘어갔다. 현재 누가 소유자? 무가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럼 부동산을 살 때는 그냥 뭐만 보고 사면 되는 거예요. 등기부만 보면 이 등기가 무효 등기든 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믿고 산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피해를 봅니까? 갑.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반면에 공신력을 부정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거래는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거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근데 좋은 점은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취할 것이냐? 어떤 걸 취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은 있는 거지만 우리 법제는 현재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를 믿고 사면 보호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됩니다. 그러면 갑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어요? 이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뭐에 근거한 거냐면 소유권에 근거한 거죠. 10년 안에 해야 돼요? 제한 없어요. 제한 없어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법은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 등기를 믿고 사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부동산의 경우에 무효 등기 보고 사면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거래 안전이 너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해 주고 싶으면 뭐를 둬야 한다고 했냐면 법률의 규정.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한 게 부동산을 샀는데 무권리자에게 사면 취득을 못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 있었죠? 자, 갑이 을하고 가장매매를 합니다. 통장호의 표시예요. 그럼 가장매매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등기가 아니라 무효 등기죠.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은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럼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얘는 원래 보호돼야 안 돼? 보호 안 되는 거예요. 등기 공신력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모르고 샀다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선의일 때 권리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효 등기를 신뢰한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에요? 아니면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제에서는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효 등기를 믿고 사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거래 안전이 너무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률의 규정을 따로 만들어 둔 거야. 그래서 이 제3자 보호 규정이 마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건 공신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제3자가 보호되는 거 뭐 있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딱 4개. 비, 통, 착, 사. 비진이, 통정, 차고, 사회강박. 비통착사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선의3자의 보호 규정을 둬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때 제3자가 보호되는 건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다고요? 법률의 규정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아무래도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쉬었다 보시죠.